안녕하세요.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잠들기 전에 재미있는 전래 동화를 함께 들어보아요. 좋은 꿈 꾸시고 편안한 밤 되세요. 산속의 시어머니와 해금 조선, 중엽 한양 인근의 한 산골 마을에 정씨 가문이 살고 있었으니 이는 대대로 선비의 가풍을 이어오던 집안이었다. 그 집안의 맏며느리로 들어온 이는 해금이라 불리는 처녀로 고운 얼굴에 마음씨 곱고 살림에도 능하여 마을에서도 칭송이 자자하였다. 허나 혼례를 올린 그날 이후로 이상스레 집안엔 좋지 아니한 일만이 줄줄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첫 해엔 태기가 있어 기뻐하였으나 석 달이 채 되기도 전에 유산을 하였고 다음 해에도 연이어 아이를 품었다가 일기를 2번이나 하였다. 그러다 넷째 고생 끝에 한 아들을 낳았으나 돌도 되기 전 마마에 걸려 싸늘히 식고 말았으니 해금의 가슴엔 피멍이 들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늘 건강하시던 시아버지도 갑자기 기침이 잦아지고 기운을 잃더니 칠순 생신을 앞두고 숨을 거두셨다. 이 모든 일들이 해금이 시집온 이래로 벌어진 까닭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선 수군대는 말들이 돌기 시작했다. 아니 해금이 그 아이 탈자가 사나운 게 분명해. 그러지 않고서야 어찌 연이어 나쁜 일들만 저리 생기겠어. 그 집안이 전엔 저렇지 않았거늘 요 사이에 잇따라 애군이 겹친단 말이지. 해금은 날마다 조왕신께 정성껏 치성을 드리고 절마다 찾아다니며 기도를 올렸으나 그 모든 것이 헛수고였다. 그러던 어느 날 용하다는 점쟁이 하나가 마을에 들어왔다는 소문을 들었다. 해금은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시어미에게 양해를 구하고 점쟁이를 찾아갔다. 그 기운이 뿌리째 눌러앉았으니 아무리 복을 지어도 뚫고 나가지 못할 걸세. 해금이 눈을 크게 뜨며 물었다.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점쟁이는 입을 굳게 다물더니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내뱉었다. 산 사람을 죽일 수는 없지. 허나 반드시 그 어른을 집에서 내쳐야 하네. 산속에 모셔두고 인연을 끊지 않으면 그 기운은 뿌리째 퍼져서 자자손손 멸문지화를 면치 못할 게야. 해금은 그 말에 마음이 갈라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으나 살아남기 위해 아이를 다시 얻기 위해 눈물을 머금었다. 그날 밤이었다. 해금은 남편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서방님, 오늘 용하다는 점쟁이에게 다녀왔사옵니다. 남편이 술잔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다. 뭐라 하더이까? 놀라지 마시옵소서. 어머님을 내쫓으라 하시더이다. 남편은 눈이 휘둥그레지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이 무슨 망발이오? 정말 그런 흉흉한 말을 믿겠다는 것이오? 당신 설마 그 말 따위 믿고 어머님을 정령 내치려는 것이오? 해금은 눈을 감은 채 고개를 푹 숙였다. 소첩 또한 말도 안 되는 일인 줄 100번, 1000번을 합니다. 허나 더는 아이를 잃을 수도 없고 만약 아이를 더 잃다간 제가 더는 살 수가 없습니다. 당신에게 못할 말인 거 알지만 제게도 마지막 남은 길이니 서방님, 제발 제 목숨을 잃기 전에 부디 한 번만 헤아려 주시옵소서. 해금은 무릎을 꿇고 치맛자락이 젖어들도록 눈물을 흘렸다. 달빛이 아직 거두어지지 않은 새벽녘. 해금은 시어머니의 짐을 조용히 꾸렸다. 기척도 없이 잠든 남편을 뒤로 한 채 시어머니의 방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어머님, 잠시 바람 쐬러 가시죠. 이른 새벽 공기가 젖사옵니다. 시어머니는 해금의 손에 이끌려 무심히 대답했다. 이리 일찍? 웬 나들이냐? 우리 이쁜 며느리가 나가자면 나가야지. 해금은 애써 웃으며 시어머니와 길을 나섰다. 조용히 마당을 나서고 안개가 자욱한 산길로 접어들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집시는 이슬에 젖어 미끄러웠다. 시어머니는 문득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발걸음을 멈췄다. 이게 무슨 길이냐 해금아. 이 산중 깊숙이 어찌하여 이 이른 시간에. 해금은 떨리는 손으로 시어머니의 보퉁이를 내려놓으며 고개를 숙였다. 어머님 죄송하옵니다. 첨령 죄송하옵니다. 며느라 그게 무슨 말이냐. 갑자기 죄송하다니. 어머님, 저는 아이를 셋이나 잃었사옵니다. 이젠 더는 살 수가 없사옵니다. 저의 이 말씀이 이 모든 애군의 근원이 어머님이라 하시더이다. 어머님께 죽을 죄 짓는 것도 잘 알고 용서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멈칫했다가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흘렸고 해금은 땅바닥에 엎드리며 흐느꼈다. 저도 이 모든 것이 어머님 때문이라고 정말 믿고 싶지 않았사옵니다. 허나 아이가 죽어나가는 모습을 또다시 두 눈 뜨고 볼 수는 없었사옵니다. 부디 이 못난 며느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산에 버려두려고 이렇게 이른 시간에 날 데리고 온 게냐?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산새가 울고 바람이 슬피 울었다. 그래, 너도 힘들었겠지. 나도 너를 괴롭게 하려 한 건 아니었느니라. 그래, 해금아. 내 맘 다 안다. 아이를 잃은 게 한 번도 아니고 얼마나 가슴이 미어졌겠느냐. 허나 나 하나 없어져서 너희가 편해진다면, 내 아들, 내 손주가 살아난다면 나는 그걸로 족하구나. 내가 짐이 되었다면 그리하렴. 이 어미는 괜찮으니 내 걱정은 말아라. 시어머니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산속엔 잠시 정막이 흘렀고 나뭇잎 사이로 바람이 차연하게 불었다. 말을 마친 시어머니는 허리에 졸라맨 끈을 풀며 조용히 짐을 옆에 내려놓았다. 해금은 일어섰다. 두 손을 모아 절을 올리고 냉정하게 등을 돌렸다. 시어머니를 산에 두고 돌아온 날, 해금은 밤새도록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울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 이야기는 집안에서 금기처럼 사라졌다. 산속 깊은 곳, 사람이 다니지 않는 외진길을 따라 올라가면 나무에 가려진 낡은 초가 한 채가 있었다. 그곳이 바로 시어머니, 정씨 부인이 홀로 삶을 이어가는 곳이었다. 초가는 비바람에 지붕이 너덜너덜했고 굴뚝에서는 연기 한 줄 새어나오지 않았다. 방 안에는 헝겊 옷 한 벌, 집 밖엔 곡기라 부를 수 없는 마른 나물이 널려 있었다. 그런 곳에 다리 중천을 지난 깊은 밤마다 누군가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다. 어머님, 저입니다. 그는 다름 아닌 아들 해금의 남편이었다. 어서 오너라. 이 추운데 또 여길 온다고 수고했다. 시어머니는 다른 목소리로 아들을 맞이하며 손에 쥐어준 보퉁이를 받아들었다. 그 안엔 몰래 챙긴 쌀이며 장작이며 몇 벌의 옷가지가 담겨 있었다. 아들은 무릎을 꿇고 어머니 앞에 머리를 박았다. 어머님, 이 불효자식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 살자고 어머님을 어찌 산에 홀로 모시다뇨. 이건 아닙니다, 어머니. 저희 아이 없어도 잘만 살 테니 같이 내려가시죠.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자 정씨 부인은 조용히 아들의 손을 덮으며 말했다. 그만하거라. 내 아무렴. 내 가정을 위해 이런 선택쯤은 못하겠느냐. 며느라기 알기 전에 이제 오지 말거라. 괜히 들락거렸다. 애미애군이 너희에게 퍼지기라도 할까 걱정이다. 어머니, 그런 말씀하십시오. 어미가 자식을 낳고도 그 자식에게 버림을 받다니 이 무슨 천벌입니까? 천벌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너희들만 괜찮다면 나 하나 이 산속에서 늙어가는 것 아무래도 좋다. 어머니의 눈가엔 눈물이 고였고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을 꼭 쥐었다. 어머님, 그저 몸만 부디 건강하소서. 제가 자주 오겠습니다. 그날도 아들은 어두운 숲길을 내려가며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았다. 그의 뒤에서 시어머니는 아들의 등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내 새끼, 애비도 없는 집안 살림 혼자 이끌어 가느라 고단할 텐데. 이 어미가 침이 되었구나, 침이. 그녀는 문득 눈을 감고 한 줄기 눈물을 떨궜다. 그런데 이상했다. 시어머니가 산으로 가고 얼마 안 돼서부터 기이할 정도로 모든 일이 풀리기 시작한 것이다. 해금은 이듬해 그토록 바라던 건강한 산에 아이를 낳았다. 전에는 태동이 잦다 끊기기 일쑤였으나 이번만큼은 단단하고 힘찬 아기였다. 우렁찬 울음소리 보게나 용같이 태어났구나. 산파가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였다. 그뿐이 아니었다. 남편 영찬은 관청에서 특별히 인정받아 승진 소식을 안고 돌아왔고 장사는 잘 되고 집안 형편은 점점 나아졌다. 해금은 마음 한구석의 죄책감을 애써 눌러 담으며 되뇌었다. 이 모든 것이 어머님 덕분일지도 몰라. 해금은 믿기지 않을 만큼 하루하루가 행복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도 매서웠다. 산속은 사람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였고 거센 바람은 눈발을 몰아 초가의 창호 틈새로 매서운 기운을 들이쳤다.
어느 날 밤 깊은 어둠 속을 가르며 초간에서 갑작스레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다. 정씨 부인은 벽에 기대어 온몸을 떨고 있었다. 허리 아래로는 피가 흥건히 고였고 옷자락 너머로 찍힌 살점이 들여다 보일 만큼 처참했다. 그녀를 덮친 것은 먹이를 찾아 내려온 굶주린 호랑이였다. 제발 살려다오. 하지만 배고픔에 눈이 뒤집힌 호랑이에게 시어머니의 바람은 들리지 않았다. 매서운 눈으로 시어머니를 노려보고는 이내 망설임 없이 노인을 덮쳐버렸다. 정씨 부인은 숨을 몰아쉬며 마지막 힘을 다해 문턱에 기어나와 기대섰다. 입술을 달싹이며 아들의 이름을 부르려 했지만 끝내 그 이름 하나 다 부르지 못한 채 그녀의 두 눈은 서서히 감겼다.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 자식들 집안에는 알 수 없는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건강했던 아들이 이유 없이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의원을 불러도 원인을 찾지 못했고 며칠을 울며 밤을 새웠다. 남편은 말에서 떨어져 다리를 절게 되었고 장사마저도 이웃의 모함으로 위태로워졌다. 그제야 해금은 깨달았다. 잔인하게 어머니를 버려도 어머님은 단 한 번도 나를 원망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지은 업 때문에 그대로 나에게 돌아온 거야. 그날도 평소처럼 장터는 북적였다. 하지만 여인이들 사이에서는 섬뜩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산중에서 노파 하나가 호랑이한테 물려 죽었다지 뭐냐. 세상에. 시신이 바위 아래 처참히 누워 있었답디다. 누가 본 사람도 없다더라. 그런데 피가 사방에 번져 있고 발자국이 어찌나 컸다나. 호랑이 같은 맹수한테 물렸겠지 불쌍해 죽겠어. 홀몸으로 산에 남겨진 늙은이가 어찌 그리 죽었겠냐. 업이 아니고 무엇겠냐고. 업은 반드시 되갚는다잖아. 천륜을 거스르면 피값을 받는다더라. 지엠이 버린 자식들은 천벌 받을 거야. 해금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숨이 콱 막혀왔다. 장터의 소라는 멀어지고 세상이 뿌옇게 가라앉는 듯했다. 그날 밤 해금은 아무 불도 켜지 않은 방 안에서 무릎을 꿇은 채 조용히 울기 시작했다. 가슴 깊이 묻어둔 죄책감이 어디선가 터져나오는 분노처럼 끌어올랐다. 어머님 설마 어머님이 아니겠죠? 정녕 어머님이라면 이 죄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시어머니를 홀로 두고 돌아섰던 그 산속초가 해금은 바스락거리는 낙엽 사이로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다. 어머님 혹시 계십니까? 문을 밀어보니 안은 비어 있었다. 아궁이는 오래전 불길이 꺼진 채 식어 있었고 뒤뜰엔 찢어진 집신 하나만이 홀로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어머님 정녕 떠나신 겁니까? 해금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차디찬 땅을 향해 이마를 밟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땀에 젖은 지팡이를 짚은 노승이 산길 아래에서 올라왔다. 낯익은 듯 초가집을 바라보며 발걸음을 멈추었다. 아씨, 어인일로 이곳에. 해금은 고개를 번쩍 들었다. 스님, 이 집은 제 시어머님이 계시던 곳입니다. 혹시 그분을 아십니까? 노승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노인은 자주 절에 들르셨어. 항상 며느리와 아들을 위해 기도하셨지. 복은 나누면 돌아온다며 날마다 절을 울리셨어. 해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저의 어머님은 살아계십니까? 노승은 조심스레 고개를 저었다. 며칠 전 이 산 아래에서 숨을 거두셨어. 굶주린 어린 호랑이에게 물려 바위 아래 피가 흥건한 채로 발견되셨소이다. 해금은 그 자리에 무너지듯 쓰러졌다. 어머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잠시 후 노승은 해금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씨, 아마 그대는 모르고 있었을게요. 시어머니는 그대가 시집 오기 전 절에 다녀갔었소. 며느리를 드리게 되었다고 하여 제가 점을 받으렸지. 해금은 숨죽이며 귀를 기울였다. 점괘는 글이 나왔소. 하늘이 내린 불운을 타고난 인물이라 그녀를 집안에 들이면 자자손손 재앙이 따를 것이란 점괘였지. 해금은 입을 틀어막으며 고개를 떨궜다. 그런데도 어머님은 저를 받아주신 건가요? 노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붉혔다. 내가 절대 드리면 안 된다고 했거늘. 자네 어머님은 끄덕도 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셨소. 스님, 점괘는 글이 나왔을지 모르나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그 아이는 곱고 착한 아이라 들었습니다.
복이라는 건 결국 마음에서 오는 법이니 나 하나 희생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의 눈을 보니 어찌나 해맑던져. 아마 제 며느리가 될 운명인가 봅니다. 그리고는 웃으셨죠. 해금은 울부짖었다. 그녀의 통곡은 산허리를 가르고 퍼져나갔다. 어머님, 다 제 복이 없어서 그를 알면서도 어찌 저 같은 며느리를 품어주셨는저. 어머니를 탓하며 이곳에 버려둔 저를 부디 절대 용서하지 마십시오. 며칠 뒤 해금은 남편과 아들이 데리고 바위 아래를 찾아갔다. 누군가 정성껏 쌓아 올린 작은 돌무덤. 해금은 그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님, 저희 왔습니다. 어리석은 제 행동 때문에 어머님이 돌아가신 것만 생각하면 제 가슴이 무너집니다. 평생 이 죄를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남편 영찬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나는 차마 어머님을 버릴 수 없었어. 그날 이후 당신 몰래 이곳을 찾아왔지. 어머님은 2번 다시 오지 마라 하셨지만 아들로서 그럴 수 없었어. 그간 어머님을 찾아가던 남편이 입을 열었다. 그런 남편을 애잔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해금이 말했다. 여보,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보퉁이에 이거저거 싸지고 다녀오는 걸 봤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당신 마음을 어찌 제가 모르겠습니까? 제가 죄가 있다면 산속에 어머니를 버려두고 온 제가 죄인이죠. 제가 무슨 낯짝으로 당신을 원망하겠습니까?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저 아내의 말에 그동안 꾹꾹 눌러 담았던 감정이 복받쳐 올랐다. 모든 걸 이제 다 잊읍시다. 아마 어머님도 그러길 바라실 거예요. 그 짧은 남편의 말에 해금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날 이후 부부는 매달 한 번씩 어머님이 계신 산자락을 찾았다. 조용히 따뜻한 음식을 놓고 묵묵히 어머님의 안부를 전했다. 비록 함께하지 못했지만 그 마음만은 날마다 어머니 곁에 머물러 있었다. 어머님, 하늘에서 편히 계시죠? 이 모든 것이 그저 제 운명이라 여기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더는 점쟁이의 말 같은 것 귀 기울이지 않을 것이옵니다. 그깟 말 한마디에 어머님을 등진 지난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사무치게 깨달았사옵니다. 제가 지은 죄 두고두고 속죄하며 살 것이니 부디 노여움 거두시고 평안히 계소서. 해금은 조용히 눈을 감고 오래도록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나뭇가지를 흔들고 어딘가에서 들국화 향이 은은히 피어올랐다. 그 순간 해금은 어머님의 숨결이 바람결에 섞여 내려오는 듯한 착각에 눈시울을 붉혔다. 하늘에서는 쉼없이 눈이 퍼부었다. 기와지붕도 황토담도 온 마을이 하얗게 묻혀가는 깊은 겨울밤이었다. 숨을 죽인 듯 고요한 밤. 안방 문틈 너머로 갓난아이의 울음소리가 아련히 새어나왔다. 등잔불 아래 하인 하나가 무릎을 꿇고 고개를 깊숙이 숙이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이 집안의 주인 이만수가 매서운 눈으로 하인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하인은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눈길로 포대기에 쌓인 아기를 조심스레 바라보았다. 포대기 틈 사이로 삐죽 드러난 작은 아기의 손. 그 손은 둘로 붙어버린 흉측한 집게발 모양을 하고 있었다. 하인은 숨도 삼키지 못하고 몸을 떨었다. 이 집안은 대대로 이어져 온 이름난 양반가였다. 고을에서는 천석군이라 불릴 만큼 땅과 재산을 자랑했고 이만수는 그 위세를 등에 업고 체면과 명예를 생명처럼 여겼다. 양반가라면 양반가답게 지도 고아야 하는 법이니라. 이만수는 늘 그렇게 말하곤 했다. 가문이 높을수록 피도 정결해야 한다고. 조금이라도 흠결이 있으면 가문에 수치라며 입에 거품을 물었다. 그런 이만수에게 자식이 태어나자마자 저런 손을 가졌다는 것은 차마 견딜 수 없는 치욕이었다. 이만수는 한참이나 아기를 내려다보았다. 이윽고 벌겁게 달아오른 얼굴로 고함을 질렀다. 흉물이다. 우리 가문의 지옥이란 말이다. 목소리는 안방을 가득 메우며 울렸다. 양반가에서 어찌 이런 괴물이 나올 수 있단 말이냐. 차라리 죽여버리는 것이 가문의 체면을 지키는 길이다. 그리고는 이만수가 몸을 숙여 하인에게 은밀하게 속삭였다. 아무도 모르게 처리해라. 곱게 빗은 머리를 한 여인이 문 밖에 조용히 서 있었다. 바로 이만수의 아내이자 집게 손을 가진 아이의 어머니였다.
그녀는 손등으로 입을 틀어막고 참을 수 없는 눈물을 삼키고 있었다. 아기를 버린다는 말, 흉물이라는 말. 그 모든 잔혹한 말이 비수처럼 가슴을 꿰뚫었다. 그러나 그녀는 입을 열 수 없었다. 말을 한다는 것은 곧 집안의 체면을 무너뜨리는 일이었기에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가늘게 떠는 어깨를 감추려 했었다. 하인은 따뜻한 아기의 온기가 느껴지자 가슴 한켠이 저릿하게 아려왔다. 아무리 명령이라지만 갓난아이를 버린다는 것에 괴로움을 느꼈다. 미안하다, 아가야. 하인은 아이를 끌어안은 채 문 밖 차디찬 겨울산 속으로 천천히 걸어나갔다. 아내는 아기를 품에 안고 문 밖으로 사라지는 하인의 모습을 그저 먼 발치에서 붉어진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하얀 눈발이 쉼없이 쏟아지고 있는 한밤중 하인은 옷깃을 여몄다. 허름한 솜저구리로는 바람 한 점 막을 길이 없었다. 하지만 품 안에 아기만은 제 몸뚱이로라도 막아야 했다. 눈길은 깊어 무릎까지 빠졌고 발끝은 이미 얼어 감각이 사라져갔다. 저 멀리 산자락에 움푹 패인 굴 하나가 보였다. 바람도 덜 드는 곳, 사람 발길 끊긴 외진 자리였다. 하인은 굴 앞에 멈춰섰다. 그곳에 손으로 눈을 쓸어내고 마른 풀을 모아 바닥을 덮었다. 그리고는 조심스레 품 안에 포대기를 내려놓았다. 포대기 속 아기는 아직도 가느다란 숨결을 이어가고 있었다. 하인은 차마 뒤돌지 못하고 한참을 그 자리에서 울먹이며 바라보았다. 그러나 끝내 하인은 무겁게 몸을 돌려 굴을 떠났다. 누군가 이 아기를 구해주기를 바라며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다. 하얀 눈발만이 그의 발자국을 하나 둘 지워나갔다. 그렇게 긴긴 겨울밤이 지나고 어느덧 이른 새벽, 나무꾼 하나가 어깨에 빈 지게를 메고 산길을 오르고 있었다. 이 눈발에 나무 한 짐이나 구할 수 있으려나? 그는 투덜거리며 발을 옮기다가 문득 귓가에 스치는 희미한 소리에 걸음을 멈추었다. 약하고 가는 아기 울음소리에 나무꾼은 숨을 죽였다. 이 깊은 산 속에서 울음소리라니. 그는 귀를 기울이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눈에 묻힌 바위굴 안에 불룩 솟은 포대기 하나. 나무꾼은 조심스럽게 포대기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고운 숨결을 내쉬는 아기가 있었다. 나무꾼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도 살아있구나. 이런 날씨에 살아남은 걸 보니 너는 살아날 운명인 게야. 그는 서둘러 외토를 벗어 아기를 품은 깊숙이 끌어안았다. 춥지 마라. 괜찮다, 아가야. 그는 손등으로 얼어붙은 눈송이를 털어내며 아기를 품고 조심스레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발밑은 미끄럽고 바람은 사납게 휘몰아쳤다. 나무꾼은 발을 땅에 꾹꾹 디디며 한 걸음 또 한 걸음 포대기 속 아이를 지키려 이를 악물었다. 아기야,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널 꼭 살려내마. 산등송이를 넘고 작은 개울을 건너 비탈진 고갯길을 내려오며 그는 품 안에 놓치지 않으려 꽉 안았다. 얼마나 걸었을까? 저 아래로 눈 속에 파묻힌 작은 초가집이 보이기 시작하자 나무꾼은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그는 품속의 아기를 조심스레 다독이며 터벅터벅 초가집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초가집 앞에 다다르자 따스한 아궁이 연기가 굴뚝 위로 피어오르고 있었다. 나무꾼은 문을 열며 불을 지졌다. 마누라, 이리 좀 나와보소. 방 안에서 두툼한 옷을 입은 여인이 불이 나게 달려나왔다. 그녀는 깜짝 놀란 눈으로 남편 품속을 들여다보았다. 아니, 이게 뭔가요? 아기여, 어느 누가 이 핏덩어리를 산중에 버렸지 뭐요. 울고 있는 이 아이를 내 어찌 그냥 두고 오겠소. 나무꾼은 숨을 몰아쉬며 아기를 조심스레 펼쳐 보였다. 포대기 속에서 작은 얼굴은 여전히 곤히 잠들어 있었다. 따뜻한 구들장 위에 아기를 눕히고는 살며시 포대기를 열었다. 그때 어머, 이게 뭐래? 아니, 이것은 포대기 틈 사이로 엄지와 검지둘만 붙어있는 집게손을 본 순간 나무꾼 부부는 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래서 아이를 버린 것이었군. 아무리 그렇다 한들 이 엄봉설 안의 산에다 자식을 버리는 매정한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이오. 그러게 말입니다. 이 가여운 아이를 어쩌면 좋겠소. 허나 살아있으니 다행이죠. 이렇게 매서운 추위를 견디고 살아남은 걸 보면 이 아이는 하늘이 보낸 복덩이임이 틀림없소. 여인은 입술을 깨물며 가여운 아기를 안았다.
작고 따뜻한 숨결이 그녀의 가슴을 두드렸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여인은 이윽고 조심스레 말했다. 여보, 이 아이 우리가 키웁시다. 나무꾼은 활짝 웃었다. 그럽시다. 하늘이 보내준 귀한 아이니 우리가 정성껏 키웁시다. 방 안은 서서히 따뜻한 온기로 채워졌다. 사실 나무꾼과 그의 아내는 결혼한 지 10여 해가 넘도록 자식을 얻지 못했다. 봄이면 진달래 꽃잎을 따다 기도하였고 가을이면 맑은 샘물을 길어 하늘에 올리기도 하였다. 내게도 한 번만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려주게 하소서. 그러나 잔인하게도 그들의 품에는 끝내 아무것도 내려오지 않았다. 그런 나무꾼 부부에게 집게 소나이는 선물과도 같았다. 나무꾼은 아기를 품에 안고 울먹이며 속삭였다. 아가야, 내가 네 아버지가 되어줄 테니. 이제 우리 집에서 살자꾸나. 그의 곁에 서 있던 그녀 또한 따스한 눈길로 아기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붉게 트인 작은 입술, 고운 숨결, 고운이 감긴 작은 눈, 그리고 포대기 사이로 드러난 기영이의 손, 엄지와 검지만 덩그러니 붙어있는 그 작은 손을 바라보며 여인은 조심스레 아기의 손등에 입을 맞췄다. 괜찮다, 괜찮다 아가야. 비록 내 뱃속에서 나오진 않았어도 이제 넌 내 자식이나 다름없느니라. 여인은 아기를 품에 안고 다시금 포대기를 여며주었다. 비록 손가락이 기영이라 한들 나무꾼 부부에게 이 작은 목숨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하고 소중한 존재였다. 그리하여 차디찬 겨울밤에 버려졌던 아기는 하늘에서 내려온 눈꽃처럼 귀하고 소중한 인연이라 하여 설아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그날 이후 나무꾼 부부는 아기를 품에 안고 세상 무엇보다 소중히 보살폈다. 설하는 아침이면 따뜻한 장작불 옆에서 깔깔 웃으며 장난을 쳤고 밤이면 포근한 옥기 속에서 조용히 잠이 들었다. 눈이 내리는 날이면 여인은 설아를 등에 업고 산자락을 거닐었고 나무꾼은 아기의 작은 손을 감싸지고 따스한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설아를 핏줄보다 더 깊이 사랑했고 설아가 손가락의 둘뿐이라는 것쯤은 그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어느 봄날 설아는 마당에 빨래를 널고 있었다. 그때 살며시 열린 안방 문 너머로 나무꾼 부부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당신 기억나요? 산중 굴 속에서 이 아이를 처음 안았던 날. 전 당신이 설아를 안고 집으로 온 날을 잊지 못해요. 배 아파 낳진 않았어도 이 아이는 내 목숨보다 소중한 내 새끼요. 벌써 설아를 데려온 지도 10여 해가 지났구려. 남의 핏줄이라지만 어찌 이리 곱고 귀여운지 이젠 누가 봐도 우리 딸이 아니겠소. 하늘이 제게 안겨준 복덩이죠. 부부의 이야기를 들은 설아는 손에 들고 있던 빨랫감을 놓치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떨어진 빨랫감도 젖은 손바닥도 잊은 채 그저 숨을 죽인 채 귀를 기울였다. 설아는 그제 알았다. 자신이 이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설아는 조용히 빨랫감을 가슴에 꼭 끌어안으며 속으로 단단히 다짐했다. 설아는 그날 이후 더없이 공손히 부모를 섬겼다. 하루하루 감사한 마음을 품고 지내는 사이 설아는 눈에 띄게 자라났다. 어릴 적부터 총기가 남달랐던 설아는 그를 또래보다 일찍 깨우쳤고 장터에 나가면 숫자도 척척 헤아렸다. 나무꾼은 물건을 팔러 갈 때마다 설아를 꼭 데리고 다녔다. 비록 손가락이 둘뿐인 작은 손이지만 설아는 물건을 야무지게 정리하고 손님들과 값을 흥정하는 데 서툴지 않았다. 그런 설아를 보곤 장터 사람들은 감탄을 금지 못했다. 하지만 세상의 시선은 냉혹했다. 설아의 집게손을 본 사람들은 놀라 뒷걸음질을 쳤고 괴물이다, 귀신이다.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서슴없이 쏟아냈다. 설아는 아무렇지 않은 듯 웃었지만 돌아서서는 가만히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곤 했다. 그런 설아를 언제나 장터어기에서 조심스레 바라보는 한 거지 소년이 있었다. 남루한 옷차림의 맨발이었지만 그 아이만큼은 설아를 괴물이라 부르지 않았다. 오히려 장터를 지나다니는 무례한 이들을 가만히 밀쳐내며 설아를 지켜주는 듯 물끄러미 따라다녔다. 비가 오는 날이면 장터의 처마 밑으로 그녀를 이끌고 자신의 누더기 겉자락을 들고는 설아의 어깨를 덮어주려 했었다. 설아가 땅에 떨어진 광주리를 주우려 몸을 숙이면 어느새 그가 먼저 주워 건넸고
장터가 한산해질 즈음이면 소녀는 아무 말 없이 다가와 나뭇가지에 조그마한 꽃다발을 걸어두거나 예쁜 조약돌 하나를 살며시 놓고 사라지곤 했다. 그는 항상 말없이 설아 곁을 지켰다. 따뜻하고 한결같은 거지의 심성을 알아본 설아는 어느새 그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설아는 곱디고 온 처녀가 되었다. 설아는 나무꾼 부부에게 말했다. 초가 집안은 발칵 뒤집혔다. 그건 절대 안 된다. 하지만 설아는 고개를 숙인 채로도 뜻을 굽히지 않았다. 저를 괴물이라 부르지 않았던 사람은 세상에 그 사람 하나뿐이었고 언제나 제 곁에서 저를 지켜준 분입니다. 결국 나무꾼 부부는 설아의 고집을 꺾지 못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초가집 마당에서 소박한 혼례를 올렸다. 혼인 후 설아는 남편을 정성껏 돌보았다. 매일 새 옷을 손질해 입히고 밤이면 작은 호롱불 아래 글을 가르쳤다. 설아의 정성은 차츰 사내를 바꾸어 놓았다. 헝클어진 머리는 단정히 빗어졌고 누더기 같던 옷자락은 고운 손길로 깊고 다듬어졌다. 거짓골이던 사내는 이제 멀끔한 선비처럼 단아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남편은 낮에는 장인어른과 함께 드릴을 거들고 밤이면 조용히 붓을 들어 글을 익혔다. 남편이 주경야독으로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동안 설아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어릴 적부터 야무진 손재주를 지녔던 설아는 밤마다 바느질을 하고 옷감을 다듬었다. 비록 불편한 손이었으나 그 두 손가락으로 빚어낸 바느질 솜씨는 보통 사람 못지않게 하니 그보다 더 정성스럽고 섬세하였다. 장터에 나가 고운저고리며 치마를 내다 팔았는데 정성 들인 바느질 솜씨의 사람들은 너도 나도 설아의 물건을 찾았다. 이 처자 손에서 나온 거라면 안심이 되지. 입소문이 퍼지자 설아가 만든 옷가지들은 먼 거울까지 이름을 알리게 되었다. 조촐했던 장사는 차츰 번창했고 한 해가 지나자 설아는 적지 않은 돈을 손에 줄 수 있게 되었다. 결국 오랜 노력 끝에 거제였던 사내는 과거 시험에 급제하였고 장터 사람들은 저마다 입을 모아 혀를 내둘렀다. 설아는 가만히 하늘을 올려다보며 다짐했다. 이제 비로소 은혜를 갚을 때가 되었어. 그리하여 설아는 남편과 함께 넓은 기와집 터를 마련했다. 푸른 담장이 둘러진 기와집. 봄이면 내와 꽃이 흐드러지고 가을이면 국화향이 가득 번지는 집이었다. 설아는 부모님을 새 집으로 모시며 무릎을 꿇고 절했다. 아버님, 어머님, 사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를 주워다 키워주신 것도 이렇게 손이 온전치 못한 저를 귀히 길러주신 것도요. 이 미천한 몸인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두 분의 사랑 덕분이옵니다. 그 큰 은혜, 평생 다 갚을 수는 없겠지만 남은 삶을 다해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제게 부모가 되어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모든 걱정 내려놓으시고 이 집에서 편안히 지내주시옵소서. 나무꾼 부부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한 채 두 눈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거칠었던 손으로 설아의 손을 감싸주며 말했다. 우리 딸, 이런 날이 올 줄이야 꿈에도 그리지 못했단다. 세상 누구도 곁에 없던 내게 너처럼 복된 아이가 와준 건 정녕 하늘이 내린 선물이지. 내가 우리 곁으로 와줘서 이 어미는 참말로 고맙구나. 그리고 마당에는 따뜻한 햇살이 소담하게 내려앉았다. 설아는 부모님 손을 꼭 잡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한편 설아가 새 삶을 열어가는 동안 잔인하게 설아를 버린 아비. 이만수의 집안에는 깊은 어둠이 드리워지고 있었다. 이만수는 과거 시험만을 인생의 전부라 여기며 아들에게 온갖 기대를 쏟아부었다. 내가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면 이 가문의 체면은 어찌 되겠느냐. 아들은 매일같이 회초리에 시달렸다. 낙방할 때마다 육설이 퍼부어졌고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매질이 이어졌다. 결국 아들은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하고 헛소리를 중얼거리며 미쳐버렸다. 그리고 이만수는 딸마저 사랑하는 이를 떼어내고 가문 좋은 총각에게 강제로 시집 보냈다. 그러나 그 총각은 집안만 좋았지 도박에 빠진 폐인이었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딸에게 손찌검을 해댔다. 딸은 눈물로 세월을 버텼지만 그마저도 소용없었다. 여자가 어디 함부로 집안을 유혹되게 하느냐. 이만수는 오히려 딸을 꾸짖었다. 결국 딸은 분을 사귀지 못하고 병을 얻어 쓸쓸히 세상을 떠났다. 가슴은 나날이 기울어갔다.
돈에 눈이 먼 이만수는 사기꾼의 가문이설에 속아 빚보증을 섰고 한때 자랑하던 재산마저 몽땅 날려버리고 말았다. 문턱에 닳도록 드나들던 친척들은 등을 돌리고 사람들은 길에서 수군거렸다. 한순간에 전 재산도 잃고 자식까지 잃은 이만수는 초가집 구석에 몸을 숨기듯 살아가야 했다. 낡은 돗자리를 깔고 생강이며 마늘을 손에 쥐고 굽은 허리로 장터를 떠돌았다. 한때는 고을의 천석군으로 불리던 이만수였건만 이제는 이름을 기억하는 이조차 드물었다. 세월이 흘러서라는 고운 한복을 입고 시장길을 거닐고 있었다. 화사한 얼굴빛에 단아한 자태, 이제 누가 봐도 귀한 집안의 마님 같았다. 그때 문득 골목 어귀에서 조심스레 생강이며 마늘을 팔고 있는 초라한 사내 하나가 눈에 띄었다. 옷은 누더기였고 살갗은 까맣게 그을려 있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외쳤다. 생강이요, 마늘이요. 설아는 불쌍한 마음이 들어 조심스레 다가갔다. 이것 얼마요? 고운 목소리에 놀란 사내가 고개를 들었고 그제야 설아의 모습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단아한 얼굴, 따뜻한 눈빛, 그리고 물건을 집어드는 작은 손 두 손가락. 검지와 엄지만 가지런히 붙은 집게손이었다. 그 순간 이만수는 두 눈을 크게 떴다. 자신이 매정하게 버렸던 그 겨울밤의 악이 바로 그 아이였음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이만수는 그 자리에서 나자빠질 듯 휘청였다. 죽지 않고 살아있었던 게야 떨리는 목소리를 내뱉었지만 설아는 놀라는 이만수를 보고 어리둥절해하며 물었다. 왜 그러쇼? 무엇이 그리 놀랍소? 이만수는 입을 달싹였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니, 차마 할 수 없었다. 그는 과거에 저지른 죄를 이제 와서 어찌 입에 올릴 수 있으랴. 이만수는 그저 고개를 떨군 채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다. 설아는 모른 채 따스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내가 오늘 이 물건 다 사겠소? 그리고 손에 쥔 은전 몇 냥의 웃돈까지 얹어 건네주었다. 설아는 생강과 마늘을 품에 안고 천천히 걸어갔다. 한 걸음, 두 걸음 이만수는 주저앉아 그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찬바람이 부는 시장통 한복판에서 그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설하는 하늘 아래 가장 빛나는 미소로 자신의 길을 걸어갔다. 남들과는 다른 손을 가졌을지언정 그녀의 삶은 그 누구보다 따뜻했고 찬란했다. 세상이 외면한 상처였지만 설하는 그 상처 위에 꽃을 피우며 밝고도 단단한 삶을 안고 나아갔다. 조선 중엽 어느 외진 시골 마을에 대대로 벼슬을 이어온 양반가 서참판댁이 자리하고 있었으니 그 이름이 이웃 고을까지 자자하였다. 서참판에게는 귀한 외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온갖 정성과 공을 들여 길러낸지라. 집안 사람들은 물론 마을 사람들까지 참판댁 도련님이라 부르며 귀히 여겼다. 세월이 흘러 그 도련님도 어느덧 장가를 들 나이가 되었고 서참판은 가문과 인품을 두루 갖춘 며느리를 얻고자 애를 썼다. 그렇게 하여 맞아들인 며느리 단심은 살림 솜씨 하나하나가 반듯했고 시부모 섬김, 또한 지극하여 그 누구도 흠을 잡을 데가 없었다. 서참판 부부는 속으로 늘 그러한 복을 되뇌었다. 허나 복이란 것이 길게 머물지 못했던가. 단심이 시집 온 지 3년쯤 되었을 무렵이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예전부터 곱다하며 좋아하던 복숭아꽃이 만개했다는 소문을 듣고 산 너머 복숭아밭까지 다녀오겠노라 하여 아들과 함께 길을 나섰다. 허나 돌아오는 길 아들이 그만 발을 헛디뎌 절벽 아래로 굴러 떨어지고 말았다. 그 길로 서참판댁의 외아들은 숨을 거두었고 단심은 그 젊은 나이에 졸지의 청산가부가 되고 말았으며 그날 이후로는 참판댁 안채에도 바람만이 쓸쓸히 드나들었다. 결혼한 지 고작 3년, 그 짧디 짧은 해를 함께하고 남편은 호란이 저승길에 들고 말았다. 남편이 죽은 이후로 단심은 문 밖에 바람발 내딛지 않고 수절하며 지내고 있었다. 아침이면 장독대를 닫고 해가 기울면 부엌을 쓸며 눈물마저 마른 얼굴로 시부모를 모셨으나 그 모습을 지켜보는 시어머니는 날이 갈수록 마음이 아려왔다. 운명입니까?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 이리도 가혹한 팔자를 타고났는지
차라리 내 딸이라면 아무데나 시집이라도 다시 보내련만 양반 가문이란 이름 아래 과부는 수절이 곧 명예라니 이 어찌 잔인한 도리입니까? 그러자 서참판도 고개를 숙이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게 말이오. 죽은 내 아들도 불쌍하지만 저 아이도 내 딸이냥 가슴이 미어집디다. 하늘도 참 무심하시지. 둘 다 속으로는 며느리를 풀어주고 싶었다. 허나 양반과의 규율이란 것이 그러하지 못하니 과부가 다시 시집가는 일은 가문의 먹칠을 하는 일이라 여겨졌고 그 누구도 감히 제가란 말을 입에 올릴 수 없었다. 그리하여 단심은 그 젊은 나이에 안채 깊숙이 박힌 채 세월을 잊은 듯 수절하며 살아갔다. 항상 시부모의 마음 한켠에는 근심이 자리하고 있었다. 저 며느리가 과연 우리 집에 평생토록 머물러 줄 것인가? 정녕 우리 집 귀신이 되어줄 사람인가? 그런 걱정이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다. 그래서 서참판은 밤만 되면 며느리가 기거하는 방을 한 번씩 조심스레 들여다보곤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안채의 등잔불이 유독 환하게 새어나오는 것이 이상하여 슬그머니 발을 옮겨 들여다보았더니 그 광경에 입을 다물 수 없었다.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인가. 나 참 기가 막혀서 원. 며느리 단심은 베개를 세워두고 그 위에 생전 남편이 즐겨 입던 도포를 곱게 씌워 갖가지 씌운 채로 마치 사람이 누워있는 듯 감싸 안고 있었다. 품에 끌어안고 또 한참을 울며 쓰다듬고 결국 그 허수아비 같은 것을 안고 누워 잠이 드는 것이었다. 그 광경을 몰래 지켜본 서참판은 아차하며 발걸음을 멈추었다. 새아기가 오죽하면 저리도 허수아비를 만들어 놓고 품고 자겠는가. 얼마나 그리움이 사무치고 외로웠으면 저러겠는가. 그 생각에 이르니 서참판은 갑자기 밥맛도 없어지고 신장깨가 쓰리고 머리가 멍해지는 것이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내 집이 이제는 망했구나 망했어. 밤새 뒤척이며 누구에게도 이 말을 털어놓지 못하고 끙끙 앓고 있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부인이 문득 다가와 이상한 눈빛으로 물었다. 시옵니까? 이제 우리 집은 다 망하였소이다. 내가 어쩌냐 안채를 살며시 들여다보았거늘. 새아기가 그만 베개를 세워놓고는 거기에다 죽은 지아비의 옷을 곱게 입히고 갖가지 씌워서는 그 허수아비를 끌어안고 몸부림을 치고 있지 않겠소. 서참판은 나를 잊지 못하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름인데 어찌하여 이런 일이 우리 집에 닥쳤는지 내가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소. 내 그 아이 마음처럼 지금은 그냥 이 목숨을 놓고만 싶소이다. 그러자 부인이 황급히 나직한 목소리로 타일렀다. 세상에 그렇다 하여 어찌 당신의 목숨까지 끊으려 하십니까? 부인은 한숨이 절로 나왔다. 그로부터 몇 해가 흘렀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단심은 여전히 안채에 머물며 새벽이면 일어나 마당을 쓸고 해지면 시부모 상을 차리는 일을 하루도 거른 적이 없었다. 허나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낌새가 느껴졌다. 단심이 장에 다녀오는 날이면 꼭 돌아오는 시간이 늦어지는 것이었다. 며느라기가 요즘 장만 갔다 오면 꼭 한참을 늦더이다. 시어머니가 조심스레 말을 꺼내자 서참판도 눈썹을 찌푸렸다. 그래? 그게 벌써 며칠째요. 거의 열흘이 넘었죠. 꼭 점심 훌쩍 넘어야 들어온다니까요. 그날 밤 서참판은 생각 끝에 결심을 하였다.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인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 봐야겠군. 다음날 아침 단심이 장바구니를 들고 대문을 나서자 서참판은 종을 시켜 조심스레 뒤를 밟게 하였다. 종이 눈치를 살피며 뒤를 따르기를 한참. 그러던 중 장터 뒤편 우시장 근처 조그만 약초 좌판 앞에서 뜻밖의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다. 단심이 한 젊은 총각 앞에 앉아 웃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총각은 산에서 약초를 캐다 팔러 나오는 이로 촌스럽지만 말씨가 부드럽고 얼굴도 반듯하였다. 단심은 좌판 옆자리에 조심스레 앉아 총각이 손수 내어준 쑥차를 마시며 한참을 이야기를 나누었다. 네, 이럴 줄 알았다. 며느라기한테 남자가 생긴 게 확실하구먼. 그 모습은 아무리 눈을 씻고 보아도 과부와 약장수가 아니라 정분난 남녀처럼 보였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보통 사이가 아님을 짐작할 수 있었다. 단심의 눈엔 애틋함이 가득했고 약초를 파는 총각의 눈엔 놓치면 다시는 못 만날 사람을 대하듯 간절함이 서려 있었다.
그토록 얌전하고 순하디순했던 며느리가 이런 인연을 품고 있었다니. 서참판은 그 자리에서 하마터면 소리라도 지를 뻔하였으나 간신히 화를 눌러 참고 낸 종을 불러 조용히 되돌아왔다. 그날 밤 부인과 마주 앉아 곤혹스러운 얼굴로 말을 꺼냈다. 큰일이요. 이제 우리 집은 진짜로 무너질 판이요. 왜 그러시옵니까? 무슨 일이 있었소? 서참판은 오늘 본 일을 조심스레 이야기하였다. 며느라기가 장에 가서 약초 파는 총각과 정분이 난 모양이요. 단지 하는 말이 아니라 눈빛이며 손짓이며 그게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길 일이 아니도이다. 부인의 얼굴에도 그제야 근심이 번졌다. 그래서 며느리가 장에만 갔다 하면 늘 늦더라니 남정네가 있었던 것이로군요. 허면 이제는 더는 숨길 수도 없겠네요. 이 일을 어찌하면 좋소. 여보, 소문이라도 퍼지면 우리 가문 채통이 말이 아닐 텐데. 양반대 과부가 장터 총각과 정분이 났다 하면 그야말로 온 고을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릴 것입니다. 서참판은 방안을 몇 바퀴 돌며 곰곰이 생각하였다. 이대로 두다가는 며느라기가 총각과 도망이라도 가버릴 것이고 우린 사람들 앞에서 머리를 들고 살 수 없을 것이오.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소. 무언가 좋은 생각이 떠오른 듯 부인이 입을 열었다. 좋은 방책이 하나 있사온데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떻겠사옵니까? 그 방책이란 것이 대체 무엇이오? 부인이 이윽고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다. 이제 그 아이가 우리 집 귀신이 되기는 글렀으니 차라리 총각과 함께 저 먼 곳로 도망쳐 살아가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사옵니다. 그 대신 우린 헛장을 치는 것이죠. 헛장을 말이오? 그렇사옵니다. 헛장을 치고 가짜 시체를 하나 만들어 밤새 배앓이를 하다 숨졌다고 소문을 냅시다. 염도남 손을 빌리지 말고 당신께서 직접 하시죠. 관에 넣어 장례까지 치르면 마을 사람들 그 누가 의심을 하겠습니까? 서참판은 이 말을 듣고는 입을 다문 채 한동안 생각이 잠겼다. 그러더니 이내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당신 말이 옳소. 그 아이가 이 집에 붙들려 눈물로 늙어가기보단 차라리 정든 사내와 함께 어딘가에서 살아가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지. 다만 이 모든 일은 바람 한 점 새지 않게 철저히 조용히 치러야 하오. 그러하옵죠. 그리하여 그날 밤 서찬 판댁에는 아무도 모르게 은밀한 계획이 짜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어김없이 장에 다녀오겠다며 단정히 머리를 틀어올리고 대문을 나섰다. 서참판은 뒤따라 조용히 발을 옮기며 며느리의 뒤를 쫓았다. 장터 한쪽 약초를 파는 총각이 있던 그 자리에 도착하자 단심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환히 웃으며 달려들더니 총각의 품에 얼굴을 묻고는 작은 소리로 무언가를 속삭였다. 그 모습을 본 서참판은 며느리의 당돌한 행동에 놀라 주위를 살피며 초조하게 발을 굴렀다. 아니, 누가 보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저런단 말인가. 속으로 곱씹는 사이 이내 결심한 듯 두 걸음 앞으로 다가갔다. 단심아 아버님, 여길 어떻게 소리에 놀란 단심은 화들짝 고개를 들었다. 그 자리에서 그만 낮아빠질 뻔한 것을 가까스로 붙잡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눈을 동그랗게 떴다. 아버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서참판은 조용히 단호한 음성으로 말했다. 며느라,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다. 누가 보기 전에 이 총각과 함께 어서 집으로 들어오느라 할 말이 많으니라. 총각도 놀란 기색이 역력했지만 서참판의 눈빛이 하도 날카로워 감히 묻지도 따지지도 못하고 단심과 함께 고개를 숙인 채 서참판을 뒤따랐다. 세 사람은 말없이 집으로 돌아왔다. 햇살은 따사롭건만 마루의 공기는 마치 서리발처럼 차가웠다. 서참판은 천천히 마루에 앉으며 무거운 한숨을 내쉬고는 단심과 총각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 언제부터 이리 정을 나누었는지는 묻지 않겠네. 다만 오늘 내가 본 그 광경을 보고도 못 본 채 외면하고 돌아설 수는 없었어. 단심은 고개를 떨군 채 눈물을 훔쳤고 총각은 날없이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았다. 우리 집은 대대로 수저를 가풍으로 삼아왔지. 헌데 단심이 너의 속정을 보니 내 이제 너를 붙잡아두는 것이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단심이 고개를 번쩍 들었다. 서참판이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었다. 그 마음 내가 모르겠느냐. 내 나이에 남편 잃고 우리 집 귀신으로 평생 살아야 한다니.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느냐.
이제는 내가 정든 이 총각과 함께 새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늘의 뜻일지도 모르지. 단심은 눈물을 왈칵 쏟아내었고 총각은 그제야 눈을 들어 서참판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나으리 죄송하옵니다. 소희는 그저 저 여인이 가여워 마음이 움직였을 뿐이옵니다. 그리 긴 세월 속을 다 버려가며 수절하시던 모습을 볼 때마다 어찌 그리 가슴이 저리던지. 나으리께서 허락만 해주신다면 소희는 이분을 끝까지 지키며 살겠습니다. 비록 집안도 변변치 못하고 가진 것 하나 없사오나 두고두고 후회 없는 삶을 살게 해드리겠사옵니다. 목숨 걸고 잘 모시겠습니다. 허나 이 일이 세상에 드러나면 우리 집안은 수치를 면치 못할 것이고 너희 또한 천한 죄인 취급을 받을 게다. 그러니 계획을 세워야겠다. 계획이요? 그래, 우리는 내가 병들어 죽은 것으로 위장할 것이다. 밤새 배앓이로 숨을 거뒀다고 소문을 내고 내 손으로 직접 여물하고 관을 만들어 장사를 치르겠다. 그러니 그날 밤 너희 둘은 어둠을 틈타 이 고을을 떠나거라. 단심과 총각은 숨을 죽인 채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단심이야, 비록 내 며느리로 들어왔으나 내게는 딸 같은 아이요. 마음이 유하고도 여려 눈물도 많다만 심성이 참 고운 아이이니 자네가 부디 우리 며느라기를 품어주게. 아무쪼록 내가 건넨 돈으로 약초방 하나는 차릴 수 있을 것이니 너는 단심히 고생 않게 해주게. 부디 우리 며느라기를 잘 부탁하네. 이것이 내 너를 향한 마지막 정인이라. 그날 밤부터 서참판은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며느리가 중병을 앓는다며 약방문을 구해댔다. 밤이면 뜬 눈으로 지새우며 낮이면 의원을 부르고 부적을 붙이며 동네를 들쑤셨다. 며칠을 그렇게 소란을 피우니 동네 사람들은 모두 입을 모아 단심이 나흘을 넘기기 어렵다더라. 수군대기 시작하였다. 며칠이 흐르고 드디어 며느리가 눈을 감았다는 소문이 돌자 서참판은 마을 어른들을 불러 장례를 치르게 놀아 야단을 떨었다. 사람들이 모여든 날 방 한켠에 놓인 염습상 위에 흰 보자기로 덮인 가짜 시신이 놓였다. 모양만 갖춘 허장이었으나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였다. 그때 서참판이 단호히 일갈하였다. 이 불쌍한 계집은 내가 손수 보내야 하오. 염은 다른 이들 손에 맡길 수 없으니 누구도 가까이 들지 마시오. 그리하여 서참판 내외는 방 안으로 들어가 몰래 만들어둔 허수아비 같은 가짜 시신의 흰 수의를 입히고는 관 속에 조심스레 눕혔다. 장례는 조촐하나 흐트러짐 없이 마무리되었고 며느리의 친정에서도 죽은 것이 차라리 다행이다 하며 발탈 없이 넘어갔다. 세월이 흘러 며느리가 떠난 지도 어느덧 3년. 서참판은 서울에 올라갈 일이 있어 객지기를 나섰다. 날이 어둑해지자 도중 한기와 집에 유숙하게 되었는데 저녁상을 받고 밥을 입에 넣는 순간 문득 놀라 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니, 이 국물 맛은 우리 며느라기가 해주던 그 맛인데 서참판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없이 마당을 거닐었다. 저녁 노을이 지고 서늘한 바람이 옷깃을 스쳤다. 그때 담장 너머 어디선가 다듬이질 소리가 들려왔다. 소리에 이끌려 조심스레 고개를 들이밀자 마루 끝에 앉아 조용히 다듬이질을 하고 있는 여인이 눈에 들어왔다. 그 옆에는 한 사내아이 2살 되어 보이는 어린아이가 그녀 곁에 찰싹 붙어 앉아 놀고 있었다. 여인은 머리에 쪽을 단정히 틀고 소복을 입었으며 얼굴에는 해맑은 웃음이 서려 있었다. 그 모습, 그 손짓, 그 미소까지도 분명히 며느리 단심이었다. 깜짝 놀란 서참판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뒷걸음질 쳤다. 그리고 날없이 그 집을 빠져나왔다. 입안에 머물던 따뜻한 국물의 맛은 어느새 사라졌고 죽은 아들의 얼굴이 아른거리며 가슴 속에서 일렁였다. 그는 길가의 집단 무더기 앞에 주저앉아 긴집 한 줄기를 뽑아 목 깊숙이 밀어넣고는 그날 저녁 먹은 것을 모조리 개원했다. 내 자식은 저승에 있어 살아서는 다시는 볼 수 없건만 너는 잘 살고 있구나. 그래, 단심아, 산 사람은 살아야 되지 않겠냐? 너만은 부디 내 아들 목까지 오래오래 잘 살아다오. 가슴속에서 허망함이 일렁이며 터져나왔다. 슬픔인지 안도인지 모를 감정이 엉켜 목을 대를 꾹꾹 눌러댔다. 그러나 서참판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그저 말없이 먼 길을 걸어 발끝이 닿는 대로 서울을 향해 떠났다.
마음 깊은 곳엔 아직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고 등 뒤로는 바람결에 실린 다듬이질 소리가 한없이 멀어지고 있었다. 지리산자락 매봉고개 아래엔 매치골이라 불리는 작은 산골 마을이 하나 있었다. 들길이 험하고 겨울이 길어 해는 3번 늦게 뜨고 배고픔은 3번 먼저 온다는 외진 곳이었다. 그 마을 끝자락엔 초라한 초가집 한 채가 바위 틈에 비스듬히 기대어 서 있었다. 그 집에 늙은 어머니 최씨 부인과 다리를 저는 외아들 봉길이 살고 있었다. 봉길은 어려서 앓은 열병 탓에 왼쪽 다리에 힘이 없었고 곧은 발걸음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 그런 몸으로도 먹고 살자고 날마다 산에 올라 장작을 지고 내려왔지만 지게는 가벼웠고 그의 삶은 늘 무거웠다. 최씨 부인 또한 병든 몸을 이끌고 새벽이면 들로 나갔다. 봄이면 나물 캐고 여름엔 버들잎을 따고 가을엔 도토리를 주워왔다. 허나 눈 덮인 겨울엔 남는 건 발자국뿐 손에는 아무것도 들린 게 없었다. 끓일 것도 지을 것도 마땅치 않아 배를 곱는 날이 더 많았다. 어머니 오늘은 뭐 좀 드셨습니까? 도토리 주워다 묵을 쏘서 몇 숟갈 떠먹었으니 내 걱정은 말아라. 이 늙은 것보다 너 몸이 더 걱정이다. 그렇게 하루를 버텨내도 한 끼 밥상을 온전히 차려낸 날은 손에 꼽혔다. 장터에 진 외상은 해가 바뀔수록 늘어나 이름 석자 적힌 장부는 이젠 두루마리처럼 말아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며치골에 다시 장돌림 한 명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름은 성만복 거칠고 검은 수염을 기른 사내로 장터 근처에서 성질 고약하기로 이름난 인물이었다. 성만복은 먼지 묻은 장부를 품에 넣은 채 최씨 부인의 허름한 초가를 찾아왔다. 초가 문 앞에 앉은 최씨 부인은 그를 보자마자 허리를 펴지도 못한 채 헛기침부터 삼켰다. 성만복은 묵직한 걸음으로 마루 끝에 걸터 앉았다. 마당에는 바람 한 점 없는데도 그녀의 손끝은 자꾸 떨렸다. 그리고 그가 꺼낸 것은 쌀자루가 아니라 외상 이름이 가득 적힌 장부 한 권이었다. 최씨 부인, 그는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는 나도 손 털어야 할 때가 됐소. 장부에 적힌 글자가 사람을 눌러 죽일 지경이니. 장부를 한 장 넘기자 최씨 부인의 이름 아래엔 곡식, 장, 멸치, 소금, 생강, 살아보겠다고 외상된 품목들이 줄줄이 적혀 있었다. 빚은 빚이고 도리는 도리다만 나도 사람이여. 이만큼 봐줬으면 이젠 갚을 때도 되지 않았어. 성만복은 장부를 툭 덮으며 입꼬리를 삐죽 올렸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장부를 슬쩍 어루만졌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묵은 종이의 질감이 마치 사람 목줄이라도 되는 것 마냥 뻣뻣하고 무거웠다. 성만복은 고개를 숙이며 서 있는 최씨 부인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최씨 집이 외상 갚기 힘든 형편이란 걸 내가 왜 모르겠소. 그래서 말인데 이 많은 외상 없던 셈으로 돌릴 수 있는 방도가 하나 있긴 있소만. 최씨 부인은 두 눈을 크게 떴다. 허나 그 제안은 기대라기보다 불길한 예감에 가까웠다. 무슨 방법이요? 그녀가 묻자 성만복은 입꼬리를 다시 한번 말아올리며 말했다. 내게 딸이 하나 있어. 근데 그 아이가 정신이 좀 왔다 갔다 하고 말기도 잘 못 알아듣지. 어디다 내놓기도 민망한 계집인데 나이는 잘대로 작고 그렇다고 평생 집안에 묶어둘 수는 없는 노릇이지 않소. 그는 장부를 품에 넣으며 목소리를 낮춰왔다. 모자라긴 해도 심성은 착한 아이요. 그 아이를 며느리로 받아준다면 이 장부는 여기서 끝내드리리다. 최씨 부인은 입술을 꼭 다물었다. 장부를 툭툭 흔들어대며 말을 이어가는 그 모습은 듣는 사람 가슴을 짓누르는 듯했다.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모자란 딸을 이 집에 들이겠다는 말은 누가 들어도 곤란한 짐을 억지로 안겨주려는 소리였다. 아니 그래도 어떻게 사람을 빚값 대신 드리란 말이오. 그녀의 말에 성만복은 삐죽 웃으며 대답했다. 사람? 사람은 사람이죠. 허나 그게 멀쩡한 계집이었으면 내 어찌 빚이랑 맞바꾸자고 말이나 꺼냈겠소. 계집에 하나요. 그저 주는 겁니다. 만약 정내키지 않는다면 이 외상 장부 관아에 넘기죠. 현감 어르신 손에 가면 당신 아들은 매 맞고 당신은 종살이로 나갈 팔자일 텐데. 길고 무거운 침묵이 이어졌다. 그녀는 끝내 아무 말도 못한 채 고개만 끄덕이고 말았다.
그제야 성만복은 장부를 품에 넣고 일어났다. 그럼 내 글이 알고 가겠소. 그 아이를 잘 부탁하오. 성만복이 돌아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봉길이 지게를 내려놓고 집으로 들어섰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최씨 부인은 무어라 대답도 못하고 봉길 주변을 사성거리기만 했다. 아들에게 모자란 계집아이를 내 처로 드려야겠다는 말을 차마 꺼낼 수가 없었다. 봉길이 눈치를 채고 다가왔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신거요? 그제야 최씨 부인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사실은 말이다. 좀 전에 성만복이 다녀갔다. 외상값을 못 갚으면 관아에 일러 바치겠다더라. 그런데 그자가 자기 딸 하나를 우리 집에 들이면 외상을 없던 걸로 하겠다는구나. 봉길은 눈이 커졌다.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그 사람 딸을 들이다니. 최씨 부인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 아이가 정신이 조금 모자란단다. 말귀도 제대로 못 알아듣고 세상 물정도 모른단다. 그런 아이를 내 처로 들이는 게 내가 어찌 속이 편하겠니? 잠시 말이 끊겼다. 방 안엔 나뭇가지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다. 봉길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저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집에다 다리까지 불편한 저한테 어느 누가 시집을 오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처자라도 저한테 시집 오겠다는 것만 해도 그저 고마운 거죠. 그 말에 최씨 부인은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가에 작은 물방울이 맺히고 있었다. 해가 산마루 너머로 기울 무렵 맺히골 끝자락 초가 앞에 먼 길을 걸어온 낯선 소녀가 모습을 드러냈다. 들꽃이 흐드러진 고갯길, 그 아래서 복수는 맨발로 서 있었다. 저고리는 헤어졌고 머리는 반쯤 풀린 채 두 손에는 어디서 꺾어왔는지 모를 들국화 몇 송이를 꼭 쥐고 있었다. 해가 질 무렵 들판에서 놀다 돌아온 아이처럼 해맑은 웃음을 머금고 있었다. 최씨 부인은 그 모습을 보고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초가 집 앞에 선 복수는 최씨 부인을 보더니 느릿하게 고개를 숙였다. 저 왔어요. 우리 아버지가 여기로 가래서. 한참을 걸어온 듯 지친 기색이 역력한 아이가 마당 끝에 모습을 드러냈다. 걸음은 느렸고 말투는 어눌했으며 눈빛은 자꾸만 허공을 헤맸다. 누가 봐도 세상살이에 익숙한 아이는 아니었다. 아버지가 가라 해서 여길 왔단 말이냐? 최씨 부인이 조심스레 묻자 복수는 고개를 빳빳이 들었다. 여기가 내 시집이라 해서요. 그녀는 두 손에 들고 온 들꽃을 최씨 부인 앞에 조심스레 내밀었다. 말없이 받아든 최씨 부인은 왜인지 그 들꽃을 놓지 못하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참말로 이상한 계집이었다. 어딘지 모르게 빠져있고 어딘가 모르게 허술하며 누가 봐도 모자라 더 눈에 밟히는 아이였다. 이게 내 며느리란 말이냐? 최씨 부인은 마른 입술을 닫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한숨인지 체념인지 모를 긴 숨이 목을 타고 흘러내렸다. 복순이 마당 끝에 서 있을 무렵 문 안쪽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방문이 열리고 아들분끼리 무릎을 짚으며 절뚝이는 걸음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마당 한복판에 서 있는 복순을 보고 잠시 멈칫했다. 복순은 고개를 들고 지붕 쪽을 보며 싱긋 웃더니 말했다. 아, 참새랑 같이 나왔다. 본길은 무슨 말인가 싶어 고개를 들었다. 방금 전 처마 끝에서 참새 한 마리가 활활 날아가는 게 보였다. 복순이 손가락으로 지붕을 가리키며 말했다. 참새가 먼저 푸드득 날고 그 다음에 오라버니가 나오시길래요. 우리 할매가 그러던디 그런 날은 복이 들어온대요. 오라버니가 지신랑 맞죠? 저 시집 참말로 잘 온 것 같구먼요. 본길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무어라 대꾸하고 싶었으나 도무지 어떤 말부터 꺼내야 할지 몰랐다. 복순이 멋쩍게 웃으며 다가왔다. 저는 복순이에요. 외상값 갚으러 왔어요. 그리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속삭이듯 덧붙였다. 우라버지가 그러셨거든요. 우리 집이 외상을 많이 지어서 내가 여기 와야 빚이 사라진다고. 그 말에 본길은 처음으로 그녀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았다. 자신의 아버지가 자기를 버린 사실을 모른 채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는 복순이 애처로워 보였다. 본길은 자연스레 신발도 신지 않은 복순의 발에 시선이 갔다. 발 안 아프오? 예? 발이요? 복순은 눈을 껌뻑이며 자신의 발을 내려다보았다. 맨발로 저 고갯길을 넘었지 않소.
흙이 거칠고 돌이 많아 발이 까졌을 터인데 안 아프냐고 물었소. 복수는 그 말을 듣고 머리를 그저겼다. 복순의 발은 여기저기 흙대가 묻었고 군데군데 긁힌 자국도 있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다. 몰랐어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엔 그냥 걷다 보니 아픈 줄도 몰랐네요. 그 말에 봉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복순을 마루에 앉혔다. 부엌에서 데운 물과 수건을 들고 나와 말없이 한 손으로 복순의 발을 잡았다. 그는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셔 복순의 거칠고 때 묻은 발바닥을 닦아주며 말했다. 내일 장에 가서 집신 하나 사오리다. 그러니 이젠 맨발로 다니지 마시오. 봉길은 발을 닦은 수건을 접고 말없이 방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태어나 처음 느껴보는 누군가의 다정한 손길이었다. 조심스럽고 따스한 그 온기의 복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가만히 그 자리에 머물렀다. 복순이가 시집 온 지 며칠이 지났건만 집안은 고요해지기는커녕 도리어 더 뒤숭숭해졌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 복순이 때문에 최씨 부인의 속은 매일같이 부글부글 끓었다. 장에 가서 말린 생선을 사오라 했더니 멸치를 사오질 않나. 닭무이 좀 퍼주라고 하니 밥상에 따끈한 밥 한 그릇에 김치를 차려 들고 가선 닭들한테 천천히 잡숴요 하고 있는 거였다. 빨래를 시키면 물장난만 치고 있고 설거지를 시키면 그릇이 반은 깨졌다. 며느리를 들이면 허리가 펴질 줄 알았건만 최씨 부인은 쉬기는커녕 일이 더 늘었다며 하루에도 몇 번이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건 며느리를 들인 게 아니라 5살짜리 아이 하나를 데려다 놓은 셈이니 원참. 그 모습을 지켜보던 봉길은 엉뚱하게 짝이 없는 복순의 모습이 그저 귀여워 말없이 웃어 보였다. 어느 날 점심 무렵이었다. 본길이 철을 봤다는 소문을 들은 이웃 부인 몇 명이 슬금슬금 최씨집 마당으로 몰려들었다. 아니 봉길이가 색시를 얻었다면서 이웃 부인이 대문을 실쩍 밀며 속삭였다. 그러자 옆에 있던 또 다른 부인이 고개를 푹 내밀며 말을 보탰다. 그러게 도대체 어떤 처우처가 시집을 왔을까? 얼굴 좀 보자 하고 왔지 뭐요. 마당에서 빨래를 걷고 있던 시어머니는 부인들이 마당에 들어오는 걸 보고는 얼굴이 하얘졌다. 복순이 또 무슨 엉뚱한 말을 내뱉을지 불안이 가시지 않았다. 며느리가 어딘가 모자란 아이란 걸 이웃들에게 들킬까봐 노심초사였고 아무리 사정이 딱했어도 다리가 불편한 아들에게 그런 계집을 맺어줬다고 수금될까봐 걱정이었다. 방 안으로 숨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사람들 앞에서 그런 티를 낼 수는 없었다. 최씨 부인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부인들을 마루에 앉혔다. 그리고는 복순을 부엌으로 조용히 불렀다. 며느라 손님들 오셨다. 가서 점심상 좀 차려봐라. 있는 반찬으로 대강 보기 좋게 알겠지? 보기 좋게 응? 복순은 눈을 깜빡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보기 좋게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어머님. 쌀이야. 애당초 없었고 남은 콩 한 줌, 덩이로 남은 된장, 말라붙은 더덕 몇 개, 그리고 고구마 3덩이. 복순은 이리저리 재보다가 고구마 3덩이를 찐 뒤 절구에 넣고 정성스레 찌기 시작했다. 이렇게 쿵쿵 찌으면 떡처럼 되겠지? 고구마를 찌든 중 옆에 놓여있던 삶은 율무 바가지를 실수로 건드리고 말았다. 그 바람에 율무 한 줌이 고구마 반주기로 툭 떨어져 버렸다. 어머, 이거 어쩌지? 에잇 모르겠다. 그냥 같이 섞어버려야겠다. 복순은 손으로 휘휘 저어 그대로 섞어버렸다. 잠시 후 복순이 상을 들고 나왔다. 호박잎국, 고구마떡, 된장 더덕구이, 콩밥. 차려 나온 음식을 보니 최씨 부인은 속이 타들어갔다. 또 별 희한한 걸 만들어 왔구먼. 에휴, 이걸 입에 댈 수나 있을런지 모르겠네. 먼저 한 부인이 조심스레 고구마를 한 입 떼어 먹었다. 잠시 후 그 표정이 바뀌었다. 실수로 율무가 섞인 고구마떡은 은은한 단맛에 톡톡 씹히는 고소한 식감이 더해졌다. 오메모가 톡톡 씹히는 게 이게 참말로 묘하게 맛있네. 이 떡 고구마만 찌운 게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어디서 배운 거요? 복수는 수줍게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배운 건 아니고요. 고구마 찌타가 옆에 있던 율무를 쏟아버려서 버리기 아까워 그냥 섞어버린 건데요. 부인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아이고야 실수로 만들었단 거요.
그래도 이게 어지간한 떡보다 낫다니까. 고구마 떡 이거 장터에 내놔도 잘 팔리겠는데요. 색시가 요리 솜씨가 있구만. 국도 구수하고 더덕구이도 맛있게 잘 구웠고 최 씨 부인은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그녀는 체면구기지 않게 하려고 그저 점심상이나 하나 차려보라 했을 뿐인데 그게 사람들의 입맛에 맞아 떨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 혼자 마당가에 멍하니 서 있던 최 씨 부인은 복순이의 뒤통수를 바라보며 천천히 혼잣말을 뱉었다. 진짜 이상한 계집이구먼. 그러고는 고개를 살짝 흔들며 방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복순을 돌아보았다. 복순이 입가에 미소를 뜨며 상이 비워진 그릇을 닦고 있었다. 따뜻한 봄날 최 씨 부인은 복순이에게 호박씨가 담긴 바구니를 주며 당부했다. 며느라 마당 옆밭에 호박씨 좀 뿌려놔라. 장마 오기 전에 뿌려야 싹이 난다. 복순이는 예 하고 대답하곤 씨앗바가지를 들고 씩씩하게 나갔다. 그런데 한참 뒤 황씨가 불같이 달려왔다. 아니 이게 무슨 짓이야. 허락도 안 받고 우리 밭에 왜 씨를 뿌려놨대요. 욕심 많고 성질 고약한 황씨가 고함을 지르며 난동을 부리자 최 씨 부인의 얼굴은 순식간에 벌겋게 달아올랐다. 복순아, 혹시 황씨네 밭에다 씨 뿌렸냐? 복순이 바가지를 부여잡고 해맑게 대답했다. 그 밭이 우리 밭보다 훨씬 넓기도 넓고 햇빛도 잘 들길래요. 호박이 커지려면 넓어야 하잖아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너네 집 밭에다가 씨를 뿌리면 어쩌냐? 어? 내가 너 때문에 못 살겠다. 아이고, 속 터져. 며칠 뒤 장마가 들이닥쳤다. 하늘이 뚫린 듯 비가 퍼부는 바람에 마당 옆 밭은 물에 잠기고 애써 뿌린 씨앗들은 모조리 썩어버렸다. 헌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복순이가 엉급결에 잘못 뿌렸던 황신의 묵은 밭만은 신기하게도 물이 쫙 빠지더니 며칠 사이 싹이 돋고 줄기가 올라오기 시작했다. 밭은 원래 황씨가 돌이 많고 벌레가 들끓는다 하여 포기하고 손도 대지 않던 버려진 밭이었다. 그해 여름 황신의 밭엔 탐스러운 호박이 산처럼 자라났다. 온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 구경하고 장터엔 수군거림이 돌기 시작했다. 복순이의 손에 뭐가 있나벼? 그러니까 말이야. 자가 바보가 아니라 복덩이여 복덩이. 최 씨 부인은 멍한 얼굴로 무성하게 자란 호박밭을 보며 작게 중얼거렸다. 진짜 이 계집이 바보인 건지 복을 타고난 건지 내 알다가도 모르겠다. 차츰 시간이 흐르며 복수는 서서히 이 집안살이에 익숙해져 갔다. 본길이 산에 나무하러 나서면 복순이도 조용히 그 뒤를 따랐고 가는 길마다 말동무가 되어주었다. 불편한 다리로 하지 못하는 일이 있으면 복순이 먼저 나서서 척척 도와주곤 했다. 어느 날 산길을 오르던 복순이는 땅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나뭇가지로 땅을 쿡쿡 찔러가며 장난을 치고 있었다. 복순아, 어여 나뭇가지나 주워야지. 언제까지 거기서 놀 거요? 본길이 멀찌감치서 다리를 절룩이며 말했다. 복순이는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더니 힘껏 나뭇가지를 땅에 찔러 넣었는데 묘한 새소리 같은 소리가 났다. 복순이는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손으로 흙을 파기 시작했다. 오라버니, 땅 속에 뭐가 있는데요? 본길도 이상해서 절뚝절뚝 걸어와 복순이 옆에 쭈그려 앉았다. 둘은 손톱이 닳도록 흙을 헤쳤다. 그리고 마침내 흙빛에 얼룩진 청자 항아리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아니, 이게 뭐야? 본길은 숨을 삼켰다. 복순이는 두 손으로 조심스레 항아리를 꺼내더니 덮여있던 뚜껑을 살짝 열었다. 그 순간 흙먼지 사이로 빛을 발하는 금가락지가 굴러나왔다. 복순이는 금가락지를 손에 끼고 본길을 올려다보며 활짝 웃었다. 오라버니, 나 금반지 생겼쇼. 그럼 우리 이제 부자 되는 거예요? 본길은 그런 복순이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훗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복순이는 금가락지를 손에 꼭 끼고 본길은 흙에 잔뜩 묻은 청자 항아리를 조심스레 들고 산길을 내려왔다. 터덜터덜 마당을 들어서자 마침 장독대 앞에서 장을 뒤적이던 시어머니가 두 사람을 보고 말했다. 아니, 너희는 어디서 흙투성이가 돼서 오누? 시어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며 다가왔고
복순이는 손에 낀 금가락지를 보여주었다. 어머님, 저기 산에서 땅을 파다가 이걸 찾았어요. 본길도 청자 항아리를 조심스레 내려놓았다. 항아리 속에는 흙먼지에 덮인 엽전과 금가락지 몇 개가 반짝였다. 시어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뜨곤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아니, 이게 대체 어디서 난 게냐? 땅속에서요. 나뭇가지로 장난치다가 지가 찾았어요. 복순이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한참을 입을 다물지 못하던 시어머니는 이내 복순이의 두 손을 덥석 붙잡았다. 이쁜 우리 며느리 복순아. 아이고, 우리 집에 복덩이가 들어왔구나. 최씨 부인은 금반지를 끼고 마당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 복순이를 바라보며 미소를 머금었다. 그때 본길이 조용히 옆으로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복순이 가만히 보면 모자란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가 장가를 잘 갔구만요. 그저 본길이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최씨 부인은 고개를 돌려본길을 바라보았다. 그 얼굴에는 복순이에 대한 말 못할 고마움이 고스란히 서려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최씨 부인은 빙긋이 웃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허허, 내가 복덩이를 발로 걷어찰 뻔했구먼. 따사로운 봄일살이 골목을 감싸 안았다. 복순이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마을 끝까지 퍼져나갔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에 들려주는 예시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말기 한 고을의 풍류를 즐기기로 소문난 영감 하나가 살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최대감이라 불렀고 겉으로는 시와 검은고를 즐기며 문인들과 어울리는 인물처럼 보였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그 실상은 추악하고 음탕하기 그지없는 자였다. 글보다 술을 가까이 했고 경전보단 여인의 눈을 더 오래 바라보던 자였다. 굳이 몸고생하며 관직을 탐하느니 그저 기생집 안주와 고운 손길이 100번 났다며 대청에서 낮잠을 자고 밤엔 풍류로 세월을 보냈다. 부인 하나로는 성에 차지 않아 후처를 들였고 그것도 부족하다 하여 기방에서 첩을 얻었다. 그러던 어느 봄날 툇마루에서 담뱃대를 두드리던 최대감에게 하인이 다가와 귀를 붙였다. 대감마님, 새 여종 하나 들어왔사옵니다. 여종? 하인의 말 끝에 묘한 여운이 스며 있었다. 예, 동네 머슴놈 말로는 얼굴이 곱디고 온 처자라고 하던데요. 최대감은 담뱃대를 입에 물던 손을 멈추고 실적 고개짓을 했다. 어디서 데려온 기집인가? 남원 쪽 양반댁에서 그 집이 망하고 종문소를 내놨답니다. 최대감의 눈꼬리가 희미하게 올라갔다. 양반집 계집이라 그럼 겉모양새 하나는 낫겠군. 그는 입꼬리를 비틀며 중얼거렸다. 어디 한번 눈도장이나 찍어볼까. 마당을 거닐던 어느 오후 햇살을 등에 지고 한 여인이 조용히 마당을 건넜다. 빛을 마주한 옆모습, 단정한 머리, 낡은 솜저고리조차 깨끗하게 입은 손길. 그의 눈에 그 여인은 다른 여종들과는 확실히 달랐다. 눈길 한번 건네지 않았지만 겉으로 드러내지 않은 품위 같은 것이 있었다. 그날 저녁 최대감은 밥상 앞에 앉아선 먹는 둥 마는 둥 젓가락만 들었다 놓기를 반복하였다. 그 시선은 자꾸만 물동이를 들고 안채로 향하는 해월에게로 멎었다. 그리고 혼잣말로 말했다. 보면 볼수록 곱다니까 순순히 웃어줄 때까지 내가 직접 손을 써야 하려나. 어디 여종 주제에 얼마나 버티나 두고 보자고. 마당을 스치는 바람은 여종의 오래된 기억을 건드리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해월, 본뒤 남원에서 이름난 양반가의 외동딸이었다. 아버지는 고지식한 선비였고 글로서 백성을 논하고 왕을 굳게 나무라던 분이었다. 그러나 그 고든 뜻은 끝내 권세의 벽을 넘지 못했다. 왕의 귀를 거슬렀고 간신들의 손에 영모제로 몰려 차명도, 유배도 아닌 실종이라는 이름으로 사라졌다. 하루아침에 해월의 집안은 역적의 가문이 되었고 어머니는 병이 깊어 세상을 등졌으며 그녀는 집을 지키다 빚에 쫓겨 종문서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 그렇게 그녀는 최대감 댁의 여종으로 팔려온 것이었다. 그날 이후 최대감은 아침마다 쓸데없는 심부름을 만들어 해월을 불러댔고 해월은 최대감의 시커먼 속내를 뻔히 알고서도 말없이 묵묵히 시키는 일을 해냈다. 그녀는 최대감의 부름에도 눈길을 주지도 허튼 웃음조차 보이지 않았다. 탐욕스러운 최대감은 점점 그 무심함에 오히려 더 마음을 뺏기기 시작했다.
다른 계집처럼 아양이나 좀 떨 것이지. 어찌 저리 차갑단 말이냐. 그는 혼잣말로 투덜거리면서도 점점 그녀에게 눈을 떼지 못했다. 그러던 늦은 밤 달빛이 길게 마당을 비추고 집안이 모두 잠든 시각. 최대감은 비틀린 마음 하나를 품고 조용히 여종방 앞에 섰다. 바람도 숨을 죽인 밤이었다. 그는 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자 그 안에는 웅크리고 잠든 해월이 있었다. 그는 까치발을 들어 조용히 문턱을 넘으며 누워있는 해월에게 속삭였다. 이 늙은이 마음이 외로워 그런 것이니 나를 나무라지 말아라. 해월이 눈을 뜨자 익숙한 노인의 가면 뒤 짐승 같은 탐욕이 훤히 드러난 눈이 보였다. 지금 못하는 것입니까? 아무리 제가 이 집의 여종이라 한들 어찌 대감이라는 분이 이리도 천한 짓을 서슴없이 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허허, 내 참 기가 막혀서 내가 아직도 양반댁 핏줄인 줄 알고 사는 게냐? 그는 해월의 턱을 억지로 들게 하며 말했다. 양반이었든 종이었든 지금 내 자리는 내 집종이다. 내가 부르면 와야 하는 종년일 뿐이란 말이다. 해월은 그의 손을 뿌리쳤다. 차라리 그 손에 죽는 것이 낫지. 저는 그따위 치욕은 감당치 않을 것입니다. 해월의 눈빛은 결연했고 그 안엔 두려움보다 먼저 분노가 이글거렸다. 해월은 온몸을 던져 도망치려 했으나 최대감의 소나기는 이미 그녀의 팔을 거칠게 움켜쥐고 있었다. 방 안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바깥 세상은 너무도 조용했다. 눈을 감고 이를 악문 해월의 뺨위로 굵은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다. 그날 밤 창밖에 비가 내렸다. 기와를 때리는 빗소리는 방 안에 숨죽인 울음과 짐승 같은 숨소리를 삼켜버렸다. 다음날 새벽 최대감에게 짓밟힌 그날 밤 해월은 견딜 수 없는 수치와 절망에 사로잡혀 그 집을 뛰쳐나왔다. 말없이 치마자락을 꼭 쥔 채 해월은 짙은 어둠 속 산길을 무작정 올랐다. 외딴 절벽 끝 낭떠러지에 다다른 그녀는 안개자욱한 절벽 아래를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이대로 뛰어내리면 고통도 기억도 모두 사라질 수 있을 것 같았다. 한 발 내딛는 순간 누군가 뒤에서 그녀의 발을 덥석 붙잡았다. 해월이 화들짝 놀라 돌아보니 거기엔 헌도포를 걸치고 집신을 질질 끌던 초췌한 선비 하나가 서 있었다. 해월은 그제야 주저앉아 아이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렸다. 선비는 해월이 눈물을 그칠 때까지 옆에서 말없이 기다려 주었다. 그리곤 그녀는 그 선비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저는 더럽혀졌습니다. 죽어 마땅한 몸이옵니다. 선비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선비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행여 돌아갈 데가 없으시다면 일단 제 집으로 몸부터 좀 숨기시죠. 해월이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선비는 급히 손을 내저었다. 오해는 마시오. 사사로이 흑심은 없습니다. 다만 최대감이라는 작자가 한 짓을 듣고도 그 집으로 돌아보내는 건 사람이 할 짓은 아닌데 싶어 그러하오. 잠시 망설이던 해월은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선비는 해월에게 자신의 겉도포를 벗어주고 조용히 함께 산길을 걸어 내려갔다. 그날 이후 그녀는 그 선비의 집에 몸을 숨기게 되었다. 선비의 집은 마을 끝자락 뒷산이 가깝고 앞으로는 개울이 흐르는 외진 곳이었다. 낡고 작은 초가였지만 해월은 그곳에서 처음으로 마음을 놓고 잠을 잤다. 아무 걱정 마시오. 산 아래 누구도 여기까지는 오지 않소. 해월을 구해주니 선비는 늦은 나이까지 홀로 지내며 산속 초가 집에서 글 공부에만 몰두해온 사람이었다. 학식은 녹되 벼슬엔 뜻이 없고 재물이나 세속에 욕심도 없는 자였다. 사람들은 그를 노청각 선비라 불렀고 그는 늘 조용히 책상 앞에 앉아 자기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한 지붕 아래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하루를 보냈다. 해월은 물 깃고 방을 쓸며 집안일을 했고 선비는 말없이 마당에 장작을 패고 책을 펼쳤다. 그 속에서 해월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마음의 상처를 지워나가는 듯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고 해월은 종일 입맛을 잃었고 속이 매습거리는 증상이 이어졌다. 가슴이 뻐근하게 부어오르기 시작했고 낮은 열기와 함께 알 수 없는 향기증이 덮쳐왔다. 그녀는 장독대 옆에 쭈그려 앉아 토해냈다.
바로 그 순간 해월은 멍하니 자신의 배를 감쌌다. 설마 아닐 거야. 그럴 리가 없어. 바람에 창문이 덜컹이었고 방 안엔 침묵만이 흘렀다. 해월은 두 손으로 자신의 배를 감싸지곤 마치 벌레라도 기어다니는 것처럼 몸을 떨었다. 이 안에 저 흉악한 자의 피가 흐르고 있다니 내가 어찌 이 아이를 낳을 수 있단 말이냐. 그 짐승 같은 자의 아이를 이 몸속에 품고 살아가야 할 바에 그냥 같이 죽는 게 나아. 해월은 이불 속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음을 토했다. 그러다 문득 배를 어루만지자 작은 움직임이 느껴졌다. 그 작은 움직임, 그 따뜻한 기척이 해월을 멈춰 세웠다. 해월은 마른 입술을 달싹이며 한참을 머뭇거리다 끝내 입을 열었다. 나으리 그날절 왜 구해주셨나이까. 선비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왜 그러시오? 무슨 일 있어? 그날 벼랑 끝에서 그냥 떨어져 죽어야 했나 봅니다. 저 새들감에 아이를 가졌습니다. 해월의 말에 선비는 놀라 두 눈을 부릅뜨며 숨을 삼켰다. 입술이 말라붙은 듯 당장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등불 아래 해월의 고개는 점점 더 낮아졌고 마른 입술 사이로 억눌린 한숨이 새어나왔다. 이제라도 제게 등을 돌리셔도 좋습니다. 비웃으셔도 괜찮고 내쫓으셔도 괜찮습니다. 해월은 떨리는 손으로 배를 감쌌다. 그러나 그때 선비는 천천히 숨을 고르더니 말없이 그녀에게로 다가와 조심스레 등을 감쌌다. 그의 손길은 따뜻했고 조용했다. 당신과 이 아이는 죄가 없어. 죄를 지은 자는 오직 그자 하나뿐이요. 감히 청하건대 그대가 허락해 준다면 이 아이의 아비가 되고 싶소이다. 그대와 이 아이 더는 세상에 홀로 남지 않게 내가 곁에서 지켜주게 해주시오. 해월은 그대로 선비의 품에 무너졌다. 처음으로 사람 품에서 흐느끼 울었다.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말 대신 가슴속 깊은 응어리를 눈물로 쏟아냈다. 그리하여 선비와 해월은 조촐하게 둘만의 혼례를 올리고 부부의 연을 맺었다. 바람결이 따뜻해질 무렵 해월의 몸은 점점 무거워졌다. 그리고 어느 봄날 새벽 바람에 떨던 촛불 하나 아래 해월은 조용히 아이를 품에 안았다. 처음 울음을 터뜨리는 작은 생명. 해월은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감싸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미안하다 아가야. 죄가 없는 너를 이토록 미워했다니. 선비는 그녀 곁에서 말없이 솥에 물을 올리고 방에 불을 지폈다. 따뜻한 수건을 데워 아기의 이마를 정성스럽게 닦아주었다. 이름도 없이 세상에 나온 그 아이는 선비의 성을 따라 이강이라 불리게 되었고 선비는 누구보다 아들을 아끼고 정성껏 길렀다. 허나 그 정성은 뜻대로 닿지 않았다. 이강은 어릴 적부터 글에는 도통 관심이 없고 부모 말도 듣지 않은 채 말썽꾸러기로 자랐다. 강아, 이리 와서 글 좀 보자꾸나. 너도 이 다음에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지금부터 배워야 하지 않겠느냐. 싫어요, 아버지. 글자는 보기만 해도 머리가 아픈데 왜 맨날 글꾹 누나라고 하셔요? 저는 나가서 뛰나고 싶단 말이에요. 해월은 속이 타들어갔고 선비는 밤마다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해월이 갑작스레 병석에 눕게 되었다. 몸은 야위어 같고 의원을 불러 약을 써보아도 소용없었다. 죽음을 예감한 해월은 이강을 곁으로 불렀다. 해월은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강아, 이 어미가 너에게 꼭 남겨야 할 말이 있다. 사실 너는 내가 아버지를 알고 있는 그분의 친자식이 아니란다. 어미가 예전 주인집 최대감이란 사람에게 욕보임을 당하고 삶을 끊으려 벼랑 끝에 올랐었다. 헌데 그날 이 선비님께서 날 살려주셨지. 그날 살아난 건 이 몸만이 아니고 내 뱃속에 있던 너까지 그분께서 지켜주신 것이나 다름없단다. 그분은 아무런 조건도 없이 나를 아내로 삼아주시고 너를 제 자식처럼 아끼고 키워주셨다. 그 은혜만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잊어서는 안 된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이제 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아버지 말씀도 잘 들을게요. 그러니 제발 눈 좀 떠보세요, 어머니. 강리의 애원에도 해월은 끝내 아들 손을 꼭 쥔 채 눈을 감았다. 소년 이강은 그날 밤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무릎을 꿇은 채 울고 또 울었다. 그날 이후 이강은 달라졌다. 이전에 말썽 부리던 모습은 자취를 감췄고 매일 새벽이면 선비 앞에 앉아 글을 읽고 질문하고 또 외웠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장성한 총각이 된 강희는 자신의 친아버지가 누구인지 조심스레 마음에 품기 시작했다. 어머니를 지독히 괴롭혔던 최대감을 생각하면 속이 끓고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으나 한편으로는 자신을 이 땅에 낳게 한 자가 누구인지 알고 싶은 마음도 조금씩 커져갔다. 강희는 이 선비에게 며칠간 한양에 다녀오겠노라 말한 뒤 몰래 발걸음을 최대감이 있는 그 고을로 향하였다. 어머니가 끝내 돌아보고 싶지 않아 하던 그 마을. 어릴 적 가을이면 어머니는 노랗게 물든 은행잎을 한참 바라보고 말하셨다. 어머니는 저 나무만 보면 잊고 싶은 그 집이 자꾸 떠오른단다. 그 기와집 마당엔 큰 은행나무 한 그루가 우뚝 서 있었지. 그 말을 남기곤 늘 말을 잊지 못하고 고개를 돌리셨다. 세월이 흘러 그 기억을 떠올린 강희는 은행나무가 기와집을 지키고 있는 집을 찾아 나섰다. 그 말만 붙잡고 강희는 낯선 길을 묵묵히 걸었다. 그렇게 얼마를 걸었을까? 마침내 강희는 노란 은행잎이 마당을 가득 덮고 있는 커다란 기와집 앞에 다다랐다. 기와지붕은 높았고 은행잎은 마당을 가득 덮고 있었다. 그때 대문이 열리더니 기웃거리던 강희 앞으로 머슴 하나가 나섰다. 왜? 여길 왜 기웃거리는 게냐? 혹시 여기가 최대감님 댁이옵니까? 맞는데 넌 무슨 일로 대감마님을 찾느냐? 드릴 말씀이 있어 찾아왔사옵니다. 잠깐 기다려라. 잠시 뒤 강희는 머슴의 손을 이끌려 최대감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다. 늙은 대감은 강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듯 입꼬리를 비틀었다. 행색을 보아하니 한 끼 얻어먹을 요량으로 기웃거린 게지? 아니옵니다. 감히 여축자오나 예전에 마님댁의 여종으로 있던 해월이라 하는 여인을 혹 기억하시옵니까? 그때 최 대감은 해월이라는 이름을 듣고는 한동안 골똘히 생각에 잠겼다. 그러다 문득 무릎을 탁 치며 말했다. 아, 그 계집 종년 말이냐? 말도 없이 새벽에 사라졌었지. 그런데 그 아이를 왜 묻는 게냐? 강희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사실 저는 그분의 아이입니다. 최 대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뭐라고? 네가 해월이 그 종년의 자식이라고. 그는 이내 눈썹을 찌푸리며 다그쳤다. 그런데 네가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단 말이냐? 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게 저는 대감님의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뭐라? 강희의 말을 들은 최 대감은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더니 황급히 마당에 놓인 물량동이를 들어 강희에게 그대로 끼얹었다. 차가운 물벼락에 정신이 번쩍 든 강희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이를 악문 채 최 대감을 올려다보았다. 그때 최 대감의 입에서는 비열하고 차가운 말이 쏟아졌다. 이놈이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는 게야? 니놈이 여기 기웃거린 건 겨우 몇 푼 뜯어가려는 심산이었겠지. 애기 이놈 당장 썩 물러가지 못할까. 천한 종년의 핏줄 따위가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게야. 얼굴과 옷이 흠뻑 젖은 강희는 얼어붙은 듯 말이 없었다. 야 이놈아 썩 꺼져라. 그러나 이내 부르르 떨리는 손으로 주먹을 움켜쥐고 조용히 일어섰다. 그토록 어머니를 괴롭히고 자신을 세상에 태어나게 한 자가 이토록 비열하고 교활한 자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이런 자를 아버지라 생각하고 찾아온 내가 바보였다. 강희는 이를 악물었다. 속이 뒤틀릴 만큼 분했다. 겨우 한 조각의 정이라도 있을까 기대했던 어리석은 마음이 부끄러웠다. 돌아서 걷는 강희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도 무겁고 단단해져 있었다. 강희는 젖은 옷을 입은 채 그 마을을 벗어났다. 아버지라는 자는 차마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자였고 자신이 어리석었음을 깨닫는 데는 하루면 충분했다. 진정한 아버지란 피를 나눈 자가 아니라 마음을 나눈이라는 걸 알게 된 순간이었다. 며칠 뒤 산골 초가집으로 돌아온 강희는 말없이 선비 앞에 엎드렸다. 다녀왔습니다. 아버지. 선비는 조용히 차를 따르며 물었다. 그자가 너를 알아보았느냐? 강희는 손에 쥐고 있던 차잔을 놓고 놀란 눈으로 선비를 바라보았다. 제가 그자를 만나러 갔다는 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선비는 고요히 미소를 지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언젠가는 내가 찾아갈 줄 알고 있었다. 사람이 피를 지닌 인연을 등지는 건 쉽지 않으니까. 강희는 고개를 숙였다. 헛된 짓이었습니다.
피를 나눈 것만으론 아버지가 되지 않는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래도 잘 다녀왔느니라 그걸 깨달았다는 것만으로도 넌 이미 어른이 된 거다. 선비는 축 처진 강희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다. 그날 이후 그는 선비의 길을 따르기로 마음을 굳혔고 학문에 매진하던 강희는 마침내 과거 시험을 치르기 위해 한양으로 길을 떠났다. 눈 내리는 겨울, 쌀이 눈 맞으며 시험장에 들어선 강희는 수많은 이들과 나란히 서서 운명을 써내려갔다. 그리고 마침내 홍패에 적힌 이름 이강. 그는 과거 시험에 당당히 급제하였다. 과거에 급제한 강희는 조정의 명을 받아 각지의 고을을 돌며 수령 역할을 하게 되었다. 젊은 나이였지만 백성의 고통을 귀담아 듣고 억울한 일을 제때 바로잡는 그를 백성들은 푸른 옷 입은 현감이라 불렀다. 그렇게 몇 해를 지나 강희는 낯익은 이름의 한 고을로 부임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신을 매정하게 버렸던 최대감이 있는 바로 그곳이었다. 그를 업신여기고 어머니를 죽음으로 내몬 자, 최대감이 아직도 그곳에 살고 있다는 소문도 들려왔다. 부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엔 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밤마다 기방요인을 부르고 서당 선비 아내까지 말도 마시오. 아니 늙어도 돈이 많으니 죄다 겁박하고 끌어들이지. 그런 자가 대감이라니 추하다 추해. 그러던 어느 날 관아 앞에 눈물 흘리는 젊은 여인이 엎드려 울며 호소했다. 제 남편이 외출한 사이 저를 강제로 끌고 들어가 몹쓸 짓을 하려 했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나으리. 강희는 수사를 명했다. 그리고 확인된 그자의 이름은 바로 최대감. 그는 말년에 이르러 더욱 탐욕스러워졌고 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여인들을 겁박하고 있었다. 강희는 관아들의 사람들을 모으고 부정한 대감에게 선고를 내렸다. 최대감은 타인의 아내를 겁박하고 수년간 다수의 여인을 손에 댄 중재인으로 판명되었어. 이에 따라 곤장 100대를 명하노라. 포졸들에게 끌려온 최대감은 마루 위에 앉아있는 강희를 보고 두 눈을 크게 떴다. 아니 너는 그때 날 찾아왔던 그 계집의 자식 아니냐. 내가 어떻게 어찌 내가 날 신문하느냐. 강희는 담담히 시선을 마주했다. 내 죄를 내가 알지 못하느냐. 백성을 괴롭힌 죄도 중죄이거늘 죄 없고 연약한 여인을 능욕하고도 이토록 뻔뻔스러울 수가 있단 말이냐. 오늘 이 자리에서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최대감은 벌벌 떨며 무릎을 꿇었다. 내가 잘못했다. 그래도 나는 내 아비 아니냐. 그런 내가 이리 끌려와 곤장을 맞는다니. 이 늙은이를 단 한 번만 봐주지 않겠느냐. 제발 한 번만 눈 감아다오. 내일이 부탁하마. 강희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비? 날 그렇게 내쫓을 땐 언제고 피가 갔다고 아비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간 내가 저질러 온 가진 악행으로 상처 입은 이들이 얼마이더냐. 오늘은 내 죄에 대한 대가를 너 스스로 받게 될 날이니라. 여봐라. 곤장 100대. 즉시 시행하라. 최대감의 절규가 마당을 울렸지만 포졸들은 이미 목침에 그를 엎드리게 하고 곤장을 내리쳤다. 피가 튀고 살점이 터져도 강희는 단 한 번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하늘이 두렵거든 그리 살지 말았어야 했다. 작은 주막 어귀를 지나던 강희는 한 여인이 아이를 품에 안은 채 마당 한켠에서 소리 없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 아이는 젖도 못 밟고 울어댔고 여인의 옷은 해졌으며 그 얼굴에는 깊은 상처가 번져 있었다. 이 강은 문득 발걸음을 멈췄다. 주모가 수군거렸다. 저 여인이 바로 그 종년이라지. 최대감이 손댄 여자. 아이까지 낳았는데 들켜서 쫓겨났다지 뭐야. 어휴. 애는 무슨 죄냐. 이 강은 그 말을 듣고 그 여인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젊은 시절 어머니 해월이 떠올랐다.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배를 감싸지고 슬피 울었을 그날의 모습이 그는 여인의 앞에 다가가 낡은 돈주머니 하나를 내밀었다. 그대가 죄인이 아니오. 이 아이도 마찬가죠. 부디 아이만은 바르게 키우시오. 여인은 고개를 들어 이 강을 바라보았다. 이 강은 더 말하지 않고 등을 돌렸다. 마을길을 걸어나가는 그의 뒷모습 너머로 햇살이 비추고 있었다. 그날 바람은 따뜻하게 불었다. 마치 누군가의 가슴 속 하늘 조용히 다독여주는 듯이